1990년대 한국인들을 보고 볼품없다며 비웃고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국산 브랜드라며 선보인 정장을 보고 역시 후진국의 기술답게 조잡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인들을 비웃던 일본인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을 비웃으며 한국의 경제성장 지표는 조작된 가짜일 뿐이라며 칼럼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다녀온 뒤 한국인들께 사죄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은퇴한 장로 교수 타카하시 유키오라고 합니다. 요즘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은퇴 후 세상 돌아가는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니까 저도 놀라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한국인이 케이팝이니 하며 열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면 오래전 학회에서 몇 번 만났던 비슷한 또래의 한국 교수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언제였더라? 못해도 30년 전 199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한국인들은 솔직히 별로 볼품없었어요. 학회 참석자 모인 자리에서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국산 브랜드라며 입고 온 정장을 보며 속으로 웃기도 했죠. 꼴사납다고 말이죠. 그 꼴사납게 까부는 한국인들 옆에 앉아 원단을 슬쩍 비교해보면 일본산 고급 원단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두께부터 질감까지 차원이 다르다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그 격차는 너무나 심했고 과연 후진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품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스타일도 참 어설펐어요. 한국인들은 촌스럽고 올드한 모습이었는데요. 대충 차려입은 듯한 모습이었고 깔끔한 일본 교수들과는 비교조차 안 됐죠. 게다가 당시 학회에서 조교로 참여했던 양국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조교들을 봐도 차이는 명확했어요. 조교들 사이에서 한국인들과 일본인을 비교하며 은근히 한국인들이 볼품없다고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일본 조교들은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해서 마치 모델 같은 인상을 줬었는데 반면 한국 조교들은 키도 작고 옷차림도 단조로워서 확실히 대비가 됐죠. 그렇게 한국인 조교들을 두고 정말 양국이 다르게 생겼다며 키득거리던 장면도 떠오르네요. 물론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속닥거리며 웃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게다가 20대 한국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분명히 그들 윗세대보다는 키가 좀 더 큰 듯했지만 그래봐야 일본 20대들에 비하면 한참 작다는 인상이 강했다는 거예요. 학회 자리에서도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보며 왜 일본인들은 아시아인치고 이렇게 키가 클까 하며 궁금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인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결국 그때의 한국인들은 일본을 우러러보고 동경하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죠. 생활 수준에서부터 격차가 워낙 컸으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부러움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갔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은 이제 막 따라가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가 과연 일본을 따라잡을 날이 오기나 할까? 아니, 근처에 오기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생각도 참 웃긴 게 술자리에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해가며 언젠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일본도 따라잡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정말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는 했기 때문이죠. 자기들도 술 기운에 말해놓고 민망했을 겁니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었지. 한국은 그저 잘 쳐줘봐야 대만하고 경쟁하는 안타까운 나라였다라는 게 당시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왜 당시 한국인들과 학회를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군요. 사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당시 선진국이라면 자고로 후진국을 성장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미국의 인류애적인 발상 아래 일본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을 초대했던 거예요. 그런 한국인 초청이 몇 해 지속되긴 했는데 일본 학계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인들을 일본 학회에 초대하는 것 자체를 멈췄어요. 당시 한국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로 치명적인 경제적 악재를 맞았죠.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그 와중에 한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가난한 거지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학회에서조차 그런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게다가 한국인들이 과연 이 수준에서 학술적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공공연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인들과 만날 일은 완전히 사라졌고
제 삶은 그저 강당과 연구실을 오가며 우수한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죠. 나이가 60을 넘기고 은퇴를 앞두었을 때까지도 솔직히 외국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없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기는 했지만 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보면 수준이 다들 거기서 거기였고 제게 인상 깊게 남을 만한 학생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가끔 뉴스에서 일본이 자꾸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후진국들은 통계 조작을 일삼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니 일본보다 낮은 수준의 나라들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나 보도는 허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언론이 이상한 통계들을 내보내며 일본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려는 진짜 의도가 뭔지 궁금해서 오히려 제가 직접 칼럼을 쓰기도 했죠. 일본의 위상을 흔드는 듯한 내용에 화가 나서 일본의 위대함을 알리려는 의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중 손자와 손녀가 자라면서 자꾸만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낯설고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건 아마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손자와 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보통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이나 자연 경관이 뛰어난 호주 같은 곳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학교 친구들 중 한국에 다녀온 아이들이 한국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면서 자신들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는데 헛바람이 들었구나 싶기도 했지만 손자와 손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아들네 부부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죠. 그때 저는 사실 한국이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동경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자들이 원하니 한 번 정도는 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 여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2020년 초 갑작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한국을 만날 기회는 그렇게 한동안 저 멀리 사라져버렸죠. 여행이 취소되고 몇 년이 흘러 2024년이 되었는데요. 중학생이 된 손자와 손녀가 이번에도 한국에 가고 싶다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가 더 기이했어요. 학교에서 사이가 나빴던 친구가 방학 동안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걸 자랑하며 손자를 약 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의문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굳이 여행 다녀온 걸로 친구를 약 올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떠올리며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의문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될까?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길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인기 여행지보다 더 자랑스러운 곳이 되었을까?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저에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후진국으로만 인식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손자와 손녀는 물론이고 아들 부부까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들으니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솔직히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한국이 북한처럼 선전용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수도권 몇몇 지역에만 번쩍이는 빌딩들과 잘 사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만 과장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마치 인도나 중국처럼 실제로는 90%가 가난하지만 10%의 성공적인 소수만 보여주며 나라 전체가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들은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린 걸까? 아니면 이 아이들과 아들 부부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환상을 품고 있는 걸까?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국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서 정말 한국이 궁금해지더군요. 정말로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 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준비한 여행 계획에 따라 저는 자랑스러운 일본 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제 생애 첫 비행기 탑승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늘 신칸센을 이용해 왔습니다. 신칸센은 일본의 자랑이자 인류의 자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완벽에 완벽을 기한 일본공학을 촉망라한 최고의 고속철도고 비행기보다 편하고 안전했으니까 일본 내 장거리 출장을 갈 때에도 신칸센은 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신칸센은 없기에 공항을 이용하게 된 거죠.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고 공항 내부에 오르니 마치 도쿄역이나 신칸센의 대형역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일본만의 독특한 국제적인 감각이 물씬 풍기는 공간이랄까요. 그렇게 듬직한 아들 부부를 믿고 비행기에 따라 탔고 이륙을 했어요. 낯설었지만 비행기 감각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무시해왔던 후진국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공항 내부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시설 하나하나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서둘러 내렸고 한국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신난다며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이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런 반응을 끌어내는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그렇게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은 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인들에게 정중히 사죄를 드려야 할 정도로 제가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통계라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칼럼을 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들 부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은 나중에 천천히 둘러보기로 하고 우선 한국으로 치면 도쿄외곽과 비슷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용인으로 여행 계획의 첫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놀이공원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서울처럼 북적이고 화려한 대도시는 아니겠지만 손자 손녀들이 원하는 곳에서 먼저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도 손자 녀석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걸 가장 좋아하기에 이 계획에 적극 동의했고요. 첫날 우리는 놀이공원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는데요. 멀리서도 보이는 놀이공원의 풍경은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기에 충분했고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발을 디딘 첫날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놀이공원에 도착해서였는데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부터 젊은 20대 커플들까지 한국인들이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외국인은 드문 듯했고 우리처럼 일본인 관광객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복잡한 인파 속에서 저는 아들의 머리를 보며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가족들과 떨어질 뻔했죠. 아들의 키는 176cm로 일본에서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평균 키가 170cm에 가까운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상위 10%에 속하는 장신이라 이런 북적이는 곳에서도 아들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건 늘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의 놀이공원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은 주변 한국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묻혀버렸고 저는 아들의 모습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들의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많은 한국 젊은이들, 특히 남학생들과 청년들이 아들보다 훨씬 키가 큰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양인들처럼 한국인들의 머리통이 아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걸까요? 볼품없고 초라했던 과거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키뿐만 아니라 얼굴도 왜 이렇게 하얗고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저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과 비교해 초라하고 왜소하던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은 마치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엎는 현실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고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든 진짜 결정적인 계기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아시아 최고의 도시는 당연히 도쿄라고 굳게 믿어왔고 그 믿음은 제 삶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보수적인 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물론 세계적으로 발표된 각종 통계와 순위에서 서울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들이 종종 도쿄와 함께 거론되는 걸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쉽게 치부해버렸죠. 왜냐하면 제 기억 속 1990년대 일본은 정말 세계 최고였거든요. 경제, 문화, 기술, 그리고 도시의 수준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정점에 있었고 도쿄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세상에 무지했는지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서울이 도쿄를 능가하는 도시로 성장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가 본 서울은 단순히 잘 정돈되고 깔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건축물, 거리, 교통 시스템, 도시의 활기와 시민들의 모습까지 모든 면에서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1990년대 제가 느꼈던 일본의 위치와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은 분명히 그때 일본이 누렸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당시 저는 일본의 경제와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한다고 믿었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옆나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게 당연했죠. 그러니 그런 자료와 통계를 쉽게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을 직접 보고 나니 이제는 그 모든 통계와 순위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인프라 확장에 그치지 않았어요.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룬 모습은 그 자체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일본이 과거에 탈아시아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일본은 한때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선 나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 길을 완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권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저희 그런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국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과거 일본이 꿈꿨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셈이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좁은 아시아의 틀 안에 갇혀있지 않고 마치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처럼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동시에 일본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이 이룬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왜 한국을 보고 배우려 하고 왜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여기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고집스럽게 외면했던 변화와 진실을 이미 요즘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기술 혁신까지 겸비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틀에 갇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과 관련된 악의적인 칼럼을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경솔함을 반성하며 이제는 한국의 성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것도 결국 한국을 직접 보고 느끼며 얻게 된 값진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국을 인정하고 나니 손자들과의 대화도 한결 부드럽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게는 이해되지 않던 손자들의 한국 사랑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손자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는 제가 묻고 배우는 입장이 되었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며 한국의 매력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 자신도 조금씩 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놀랍다 못해 정말 쇼크를 받고 기절할 뻔했다는 말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과거의 관념과 신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고 한때 굳게 믿었던 제 인생의 일부가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기술력, 문화적 세련미, 그리고 사회적 질서와 활력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단순히 놀라운 것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게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과거에 갇혀있던 제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